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이승만 TV입니다. 이승만 TV는 첫 번째 기획으로서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을 앞으로 대략 45회에 걸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절교 자신을 혁명가라고 표현했습니다. 1949년 12월 대국민 어느 성명에서 그는 나는 50년 전에 혁명운동을 시작하여 평생을 투쟁해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거나 평가할 때는 늘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인생이 50년을 초지일관하여 혁명가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20세기 전반 당대에 나의 50년 인생은 혁명가로서 투철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893년에 카나다 출신의 의사 올리버 에비슨이 조선에 왔습니다. 제중원을 세우고 경영을 했지요. 이후 그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시킨 분입니다. 청년 이승만은 그 올리버 에비슨으로부터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동시에 그로부터 자유민주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올리버 에비슨의 회고록입니다. Memoirs of Life in Korea. 한국에서 생활에 대한 회고라는 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사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성립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에비슨을 초청해서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때 에비슨이 말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절교, 불온한 혁명을 꿈꾸지요. 그랬습니다. 아마 1895년이나 96년의 일이었을 겁니다. 대략 한 53, 4년 전의 일이었죠. 그렇게 에비슨이 당시에 이승만과 관계를 해고했듯이 이승만 역시 그의 평생을 혁명을 꿈꾼 혁명지사로 살아왔다고 자부를 했던 것입니다. 1905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910년에는 일본 제국의 일환으로 병합되고 말았지요.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종사했습니다마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망한 나라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겠어요? 역사에서 그런 일은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 나라를 다시 복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저 민중들을 보아 저렇게 무식하고 비도덕적이지 않아 차라리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일본에 동화되어 사는 편이 더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윤치호가 그러했으며 이광수가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평생의 독립운동을 집요하게 혁명투쟁으로서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독립운동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서재필은 일찍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안창호 선생도 역시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요. 북경에서 생활한 신채호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의 다수도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북한을 세운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의 당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설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입니다. 1957년까지 김일성은 이 중국과 소련의 당적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달랐습니다. 독립운동가가 남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어. 그러면 독립운동을 할 자격이 없지. 그는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학위는 매우 훌륭하였으며 1912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판부에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대학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가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죠. 국적을 취득하면은 독립운동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그는 무국적자로서 미국 생활 40년을 버텼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집요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좀 더 거칠게 표현해서 악착 같은 혁명가였습니다. 혁명가이기 이전에 그는 독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머리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한평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아골골짜기에 해골처럼 흩어진 이 민족이 다시 뼈가 생기고 살이 붙고 피가 흐르는 건강한 생명체로 소생할 것이다. 그의 한평생은 그러한 기도와 신앙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의 집요한 혁명가 인생도 그의 이 같은 깊은 종교적 신앙으로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는 즐겨 남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격렬한 선전과 선동과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비방이, 음모가, 그리고 테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그는 혼자만의 신념으로 용기로 돌파하였던 것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이승만 박사의 정치 고문인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올리브 박사의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이승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없다라는 그와 같은 책인데요. 원제목은 The Man Behind the Myth, 신화 속의 남자 이승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 이승만과 올리브 박사가 처음 만날 때 이승만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성품을 가리켜서 나는 평생을, 그러니까 때처럼 나이가 한 65세경이었습니다. 평생을 선정과 선동으로 살은 격렬한 성품의 소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리브 박사는 이승만 박사가 즐겨 암송한 성경 구절이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기억하였습니다. 그 책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야 여러 사람이 이승만의 성품을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저도 그 점에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만하고 독선적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혁명을 합니까? 세상의 어느 혁명가의 성품이 온순하고 자유로웠습니까? 나폴레옹이, 레닌이,
모택동이 그렇게 잘 알려진 혁명가들의 성품이 그러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인생은 어둡고 포악하고 업무적이고 잔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이념과 업적에서 혁명가였습니다. 남과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혁명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불굴의 신념, 종교적 신앙, 기도, 그리고 두려움을 떨치고 앞장서는 용기와 선동. 이 같은 지도자의 덕목이 대중의 신뢰와 헌신적 지지를 불러일으킬 때 혁명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레닌이, 모택동에 비한다면 이승만은 훨씬 더 인간적인 성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을 평가할 때는 이 같은 혁명가로서의 모습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추구한 혁명은 끝내 성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가 일으킨 혁명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전통 성리학으로 통합되던 조선왕조, 그 성리학적 선홍사회가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혁명적 의의를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선 절겨 이승만을 비방합니다. 왜 김구처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타협해서 통일민족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왜 야당과 타협해서 내각 책임제를 하지 않고 대통령 중심제를 고집했느냐? 결국은 대통령을 해보고 싶은 권력욕 때문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지각색의 비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씩 소개하고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비방은 혁명가로서의 이승만, 그 이념과 업적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보통 한국인들의 인생 자체가 철저하게 비혁명적이고 타성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 왕조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태계와 신사임당을 국가를 상징하는 위인으로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즐겨 찾기도 하는 익숙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서울시 세종로에 있는 세종대왕의 좌상이죠. 이 나라는 세종의 나라입니다. 세종로, 세종회관, 세종동상, 세종특별시, 세종대왕, 세종함, 세종과학기지 등등 세종은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거의 독점적으로 상징하는 위인입니다. 급기야는 세종의 사상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원료를 이룬다. 나아가 세종의 정신을 받들어서 남북 통일을 이루하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에 관해서는 시비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대한민국이 조선왕조의 연장으로 이해되고 강박되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비혁명적이고 타성적인 역사인식 가운데 이 나라가 70년 전에 자유민주의 혁명으로 태어난 나라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승만의 독성과 권력욕으로 잘못 세워진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이 역사 교과서에 노골적으로 쓰인 적도 있으며
지금도 은근하게 그러한 논조로 쓰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겨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이야, 좀 마음을 열고 김구성생처럼 북한에 올라가서 공산주의자들과 타협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글쎄 말이야, 공산당과의 투쟁도 좋지만 친일파부터 과감하게 청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이 그렇게 집요하게 나오니 내각 책임제를 수용해서 권력을 나누는 화합의 정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즐겨 비방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그러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단언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948년 당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면 좌우합작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은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하고 전공업시설을 국유화한 이래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이미 민주주의의 길로, 다시 말해서 공산화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과 좌우합작의 길로 들어선 20세기의 모든 나라가 결국은 공산화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그러하였으며 체코와 헝가리가 그러하였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는 주장은 당초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이 제기한 것입니다. 박헌영은 이승만과의 3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약 4,000명의 친일파를 청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승만이 주도하는 그 독립촉선 국민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그렇게 강경한 노선을 펼쳤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도 아닌데 지금 하려야 할 수도 없거니와 독립 이후에 법대로 할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시 조선공산당의 주장대로 총독부 시절에 경찰과 일본군 출신의 군인을 모두 숙청했다고 칩시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지요. 미군정이 그걸 용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진정 그러했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공산 세력의 무력 공세를 막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전투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일본군 출신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내각 책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 당시 한국의 정치가 분열한 정도는 내각 책임자를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 나라의 전도를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나라 정치의 풍토병과도 같이 만성적인 정치적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 4.19를 맞이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4개 항으로 이루어진 하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에 찬성한다가 그 하나였습니다. 내각 책임제는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 12년 내내 모든 정쟁의 뿌리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내각 책임제를 주장한 세력에 패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각 책임제로 헌법이 개정되고 내각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1년 뒤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대놓고 한 쿠데타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잘 단합되어 있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밀이 몇 차례나 사전에 누설된 그러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만큼 내각제 하에 정치적 분열과 혼란은 심각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1963년 제5차 헌법 개정에 의해서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가 복구되었습니다. 이후 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 하에서 대한민국은 한 세대에 걸쳐 세계가 놀라는 커다란 비약을 이룩했습니다. 다시는 어느 정치 세력도 내각 책임제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긴 역사에서 보면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승리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늘에서 내각제를 그렇게 주장했던 김성수 선생이나 신익기 선생을 만났다 칩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거봐 내가 옳았지 라고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상하양원제, 지방자치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평생을 투쟁한 혁명가였습니다. 이승만이 투쟁한 평생에 걸쳐 추구한 혁명은 자유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그 자유민주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감동적인 새 시대를 여는 하나의 거룩한 장면입니다. 1948년 5월 30일 국회가 개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는 식전이 세계 만방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는 식전이 열렸습니다. 그때 대통령 이승만은 기념사에서 이 새로운 나라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정체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국민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이니 자유니 하는 그런 말은 또 그런 개념은 성리학이 지배한 조선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그 개인과 자유, 개인의 근본적 자유라는 철학의 범주를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터득하였고 이후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에 기초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혁명을 꿈꾸고 집요하게 추구하고 종사해 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독립운동이고 건국투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승만이 종교적으로 신봉한 평생을 걸쳐 추구한 자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